네,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도 집값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송 대표님, 저기 뭐야? 16일이면 그저께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공공주택 진흥기금, 네. 예, 이걸 도입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 뭐 그렇게 밝혔는데 공공주택 진흥기금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뭐 무슨 수로 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거죠? 사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항상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는 그 개발을 할 때 돈 대신 어떤 뭐 용적률이라든지 인센티브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어요. 근데 이제 공공주택 진흥 기금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겠죠.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뭐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 집행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자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약간의 뭐 열심히 해 그리고 그 방향성 제시만 줬다라고 하면은 기금을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뭐 그 공공에서 주는 뭐 어떤 혜택들 뭐 또는 용적률 뭐 이런 것들 일일이 계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금이다 그리고 돈을 직접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돈으로 하면은 확 와닿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민간 개발 같은 경우도 추상적으로 얼마 정도 올리면은 얼마 정도 뭐 공공 기여를 하고 기부 체납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이제 돈을 주고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주택을 적극적으로 좀 건설을 하겠다. 그 건설 과정에서 최근 들어서 뭐 신통기획이라든지 또는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그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이런 그 실질적으로 뭐 그 개발의 어떤 모델이 없는 곳에서 이런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금 집행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나라에서 또는 국가에서 주도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서울시가 하나의 뭐 어떤 분권 형태가 되는 거겠죠. 서울시 안에 그 모델을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개발 과정에서 뭐 연으로 보면은 한 2,500가구 정도 한다고 하니까 뭐 대형 단지가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일부 그 사례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또 해외 사례를 보면 오스트리아에 있는 어떤 이런 공공 방식을 토대로 한다라고 하는데 좀 이제 그 차이는 뭐 그곳 같은 경우는 시에서 토지를 공급을 하는데 네. 이제 그 우리나라 특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간들이 토지를 갖고 예. 있고 그런 점에서 조금 뭐 보완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돈으로 해준다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체감했을 때는 추상적이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그 기금을 통해 가지고 개발하는 거는 뭐 적절한 방식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 2천억씩 해서 10년간 2조 원 마련하겠다. 네. 이 기금을.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뭐 그 과정 안에서 어느 정도 뭐 증세라든지 또는 그 세금들을 어떻게 좀 모아가지고 적립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사회적인 땅 파서 나오는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뭐 땅에서 나오기는 좀 어려운 돈인데 땅에서는 안 나오는데 뭐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좀 부동산 변화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매매 거래는 준 상황이고 오히려 보니까 월세가 활발해졌고 또 전세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월세 뭐 반전세도 네. 있을 것 같고 월세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글쎄. 알려주세요. 네. 우선 그 전세를 선호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보는데 가장 네. 큰 배경은 집값이 많이 올랐고 또 집값만큼 전세 가격도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전 대비했을 때는 갱신하는 과정 안에서 뭐 예를 들면 5억짜리 전세가 뭐 한 7, 8억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5억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싶고 그곳에서 정착하셨던 분들이 네. 막상
계속 거주를 하려고 한다면 전세금에 대한 그 부담감이 실질적으로 계속 끌어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일정 부분 월세로 전환을 한다든지 반전세로 전환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총알을 좀 준비를 하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전세 돈을 많이 묻어두기보다는 그 자발적으로 월세를 거주를 하면서 뭐 급매물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은 매입을 하자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비아파트 시장에서 특히나 이 월세 거래들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 비아파트 시장 안에서는 전세 사기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뭐 세금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고 이 소위 말하는 뭐 이제 뭐 그 금융을 통해 가지고 뭐 이자 소득을 받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집주인도 자발적으로 뭐 전세 가지고 놔봤자 그 돈 가지고 뭐 어디 이자 넣어도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 월세를 받는 그러니까 예. 임차인도 집주인도 원하는 그런 시장 그리고 거기에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갔던 그리고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장기 거주하셔야 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원하는 그 임차 형태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세에서 뭐 조금 월세를 좀 지불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송 대표님 진짜 이 전세 제도 이거 진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까? 진짜 그래요? 뭐 아프리카 쪽에 뭐 한두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세라는 제도에 대해서 안정성이 약간 모호한데도 서로들 믿고 신뢰하는 뭐 그런 나라는 뭐 우리밖에 없다라고 그러겠죠. 뭐 5억 6억을 얼굴도 한번 안 본 사람한테 덜컥 막힌다라는 글쎄, 게 이게 웬만한 신뢰 아니면은 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금액인데. 근데 외국인들 중에 왜 네. 한국에 들어와서 한 뭐 짧게 몇 년 근무하다 가야 되는 사람들 들어왔다가 이 전세 제도 보고 상당히 신기한다던데. 예전에 뭐 안젤리나 졸리도 광화문에서 자녀 교육 때문에 예. 전세한테 이렇게 뭐 대단한 그 임차 제도가 있었나 또 파킹했다가 그냥 교육 끝나고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기해하면서도 또 오히려 그 생각들을 하시는 게 아니 저분들은 뭐 먹고 살지라는 생각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전세금 가져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왜 갖고 가 있는지. 딱히. 근데 좀 부도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돈 가지고 요즘 주식 좋잖아요. 주식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환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렇겠죠. 요즘 또 그 주식은 뭐 제 영역은 아니겠지만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돈 맡기신 분들 혹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그 주담대 대출 6억까지만 제한하고 나서부터 아니 이제 10억 넘는 이제 고가 아파트의 경우 이제 계약 취소비 10억 넘는 게 고가 아파트인지 모르겠다만 뭐 요즘은 서울에서 그렇게 보기는 힘들죠. 그것도 네. 보기 힘들죠. 예, 예. 이것도 지방에 계신 분들은 10억 넘으면 당연히 고가지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항상 이 어쨌거나 알아서 세게 들으시고 네. 이게 지금 계약 취소가 막 는다면서요. 계약금 뭐 상당히 적지 않은 계약금 포기가면서까지. 그렇죠. 그게 상당히 문제죠.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산 손실에 대한 회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계약금 뭐 한 1, 2억 해도 집값이 한 4, 5억 떨어지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는 본인이 이제 대출 실행들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이제 자금적인 스케줄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거래 취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앞서서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전세를 받으셨던 분들 또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 또 그분은 또 계약금 받아가지고 계약을 또 하시는 분들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한 곳에서 끊어지면 도미노처럼 우후죽순으로 이제 계약 취소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계약 취소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것들이 대출 규제가 뭐 어떤 시간을 주지 않고 유예 기간을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자금 집행들을 못하고 그런 거래 과정 안에서 뭐 3개, 4개가 도미노처럼 우르르 쏟아지다 보니까 이런
고가 아파트들의 취소가 늘었다. 거기에다가 10억 초과하는 아파트가 서울에 워낙 많이 분포가 되어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취소 건수가 많고 그런 거래 과정 안에서 대출을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서초구에서는 뭐 규제 전에 거래 취소가 한 2.5% 정도 됐었는데 한 2배 정도 늘어서 5.7%로 늘었고요. 이게 서초구, 강남, 뭐 돈 많은 사람 지역에서만 나타나면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 노원구 같은 경우도 규제 전에 한 5.3%에서 규제 후에는 7.3% 그리고 도봉구, 강북구 지역도 대출 규제 이후에 취소가 늘어났다라는 걸 보면은 소위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돈을 받아서 좀 그 매입하셨던 분들이 이런 뭐 계약 취소가 일어났고 또 평형대를 뭐 59제곱에서 84로 이렇게 늘려나가시는 분들도 계약 취소로 돼서 이런 비자발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집값 뭐 자산 손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실질적으로는 대출의 그 실행이 안 된 그 결과로 취소되고 이런 실행 취소로 도미노처럼 두세 건이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실제로 이 627 대출 규제로 좀 집값 상승이 억제되고 있는 효과가 있는 네. 거예요? 뭐 억제 효과는 있다라고는 봐야 되겠죠. 네.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간 아파트 매매 그 뭐 지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지금 서울 보면은 0.19% 정도가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인천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근데 이게 상승에 대한 그 상승률이 그 좀 이렇게 눌린 현상들이 있는 거지 여전히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 상승폭도 0.0% 미만으로도 좀 떨어질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이어질 수 있겠냐라고 보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역시나 수요는 눌러놨지만 공급에서 좀 받쳐주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이 소위 뭐 계절적 비수기로 포함되는 7월, 8월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반등할 가능성들이 있다. 하지만 풍선 효과 현상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들이 뭐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또 실제로도 이 뭐 그 마용성 지역이나 뭐 강남 같은 경우도 소위 급매가 나오면은 매입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지 예. 뭐 굳이 금액에 맞춰서 예. 내 지역을 좀 벗어나고 소위 말하는 한강 주변을 벗어나서 노도강에 있는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세는 실거주자 빼고는 뭐 투자 수요는 뭐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무슨 뭐 많은 대책 중에 이렇게 그냥 대출 쪽에 규제를 해버리니까 네. 효과가 딱 눈에 보이게 드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야 원래 어깨 좁은 어좁이라서 그렇지만 우리 송 대표님은 진짜 이 얼굴도 아주 아담하니 비율 좋은데 지금 저 보세요, 지금. 지금 우리 송 대표님까지 왜소해 보여. 지금 우리 정민 앵커 완전 럭비 선수예요, 럭비 선수. 요즘 운동하셔? 뭐 이상한 댓글 같은 게 올라왔나 보군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민 앵커 오늘 어깨 저거 운동해서 그렇게 어깨 잘라내고 싶어요 지금. 아, 이거 제 어깨가 제 아니고. 같은 어좁이 얼큰이 좀 이게 생각해서 좀 소장님 드릴게요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그래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입고 나오고. 예전에 드래곤볼 보면은 그 전투복 같네요. 아이고 참 넓긴 넓으네요. 넓긴 넓죠. 레트로 스타일. 레트로 감성입니다. 아유 질문할게요. 네. 대수선 리모델링 대수 이 수선을 크게 한다. 네, 그 그렇죠. 말이 대수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대수선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집에 리모델링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네, 예. 건물에 대한 그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도시정비법에 있는 그 주택법에 해당되고 대수선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있는, 그러니까 뭐 이제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거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시설들을 좀 보강하는 형태 뭐 그런 것들이 되는 건데 요즘 상당히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가끔 그 실무적으로 어떤 수요자들을 만나다 보면 뭐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좋긴 하겠지만 예전에 집들이 규모가 좀 크고 평수도 큰 데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뭐 팔고 이사 가면 다른데 예를 들면 한 40평대 살다가 주변에 집값들이 올라서 가면은 뭐 20평대 후반 정도로 가야 되는 그 정도가 돼버려요. 그래요. 그러면은 요즘에 인기가 많은 지역들 대수선 하고 있는 곳들이 삼성동 이런 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집만 좀 낡은 건데 집을 뭐 사실 굉장히 리모델링을 이제 해서 어떤 수익을 분양 수익을 바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이제 자금 여력들이 있으신 분들이 예.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강을 하고 인테리어 같은 거 좀 깔끔하게 하고 하면은 그 입지는 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의 어떤 대수선을 많이 합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수선 형태가 점점 공사비는 올라가고 이주비 대출 안 나오고 재건축 재개발하기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는 이건 리모델링도 아니다. 그냥 우리 집 고쳐가지고 깔끔하게 살아보면은 뭐 속안에 고쳐보니까 청담동에 있는 한강 보이는 아파트하고 뭐 별 차이 안 나네. 거기에나 우리 집은 또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개발에 대한 그 호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이제 뭐 자산 가치를 통해 가지고 뭐 집을 팔고 이사하는 것보다 그 넓은 평수 고쳐가지고 깔끔하게 예, 밑에 뭐 이제 뭐 대리석 같은 것도 좀 하고 예, 그리고 요즘에 소위 집 평수 점점 기준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뭐 우스갯소리 뭐 저 개인적으로는 하이엔드급의 아파트라고 하면은 한 70평 이상이 넘어가줘야지 하이엔드라고 생각하고 주차 한 두세 대 정도가 네. 예, 기본 주차가 돼야지 하이엔드라고 보는데 요즘에는 지역적으로 해서 뭐 면적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그냥 겉 외벽만 그리고 속안에 그 가정 같은 경우만 좀 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바에는 집도 넓고 지역도 네. 좋고 대수선을 통해 가지고 이런 뭐 우수한 지역에서 뭐 계속 거주하는 것도 좋은 방식인데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수익이 그렇게 창출이 크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대수선 같은 경우도 고려하는 사업들 그리고 뭐 특히 뭐 조합을 결성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뭐 공동구매 형태처럼 개발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또 트렌드로도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있다. 보통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 사이에 그 딴 데 가서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건축은 한 10년 정도 걸린다. 보고 뭐 리모델링은 한 5년 걸린다라고 하면은 이 대수선 같은 경우는 2년도 안 걸리다 2년도 보니까 안 걸려. 공사 예.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다 보니까 예. 뭐 어디 가가지고 잠시 뭐 호텔에 한 1년 정도 살다 오셔도 뭐, 호텔에 한 1년, 네, 뭐 괜찮죠 뭐. 아니 여행을 좀 호텔에 갔다 한 오려면. 1년, 차도 한 두어 대 거기다 야, 참 좋은 같은 나라 살면서 어찌 이렇게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